뭐? 이번 겨울에도 또 한국을 간다고? 그게 무슨 미친 짓이야? 참나.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니까? 너가 뭘 알겠니? 매년 겨울마다 한국을 꼭 찾는다는 한국 매니아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목말리는 한국 사랑 덕분에 입소문을 듣고 한국에 찾아오는 또 다른 한국 매니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겨울마다 뭘 하길래 그 먼 곳에서 한국까지 굳이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고 저는 프랑스에서 레이저 절단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건 학교 교실에서 보는 작은 레이저가 아니라 공장에서 금속을 종이처럼 잘라내는 매우 강력한 장비들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파리에 있는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면서 동료들에게 봉주르 라고 인사하고 제 자리로 향해요. 그런데 이번 월요일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도착하자마자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소피가 CEO께서 저를 당장 보자고 하신다고 전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CEO 사무실로 호출되는 건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라서 순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루카, 들어오세요. 라포르 사장님이 책상 건너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회사의 선임 엔지니어인 루이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루이는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한 분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두 분께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라포르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에 발표 자료를 띄우며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 회사들로부터 센서를 구매해왔어요.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죠. 이번 새 기계 모델을 위해 다른 옵션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독일로 출장 가는 건가 보다 싶었죠. 독일에는 여러 번 가봤으니까요. 2시간 비행 후 도착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공급업체들과 미팅하고 저녁에는 독일 맥주를 한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일본이랑 한국도 방문해주세요. 사장님이 말을 이어가자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쪽 센서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지 확인해야 해요. 옆에 있던 루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우리는 항상 독일 공급업체와 일해왔습니다. 그들의 품질과 신뢰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라포르 사장님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만 일을 계속할 순 없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일본이랑 한국이라니? 저는 두 나라 모두 가본 적이 없고 그쪽 언어도 전혀 몰라요. 아는 거라곤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본 게 전부였어요. 게다가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기엔 아마 최악의 시기일 텐데요. 언제 출발하죠? 저는 최대한 자신 있게 물어봤어요. 다음 주입니다. 라포르 사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출장 부서에서 모든 준비를 도와줄 거예요. 일본에서 일주일,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공장들을 방문하고 센서들을 테스트해보고 상세한 보고서를 가져와 주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아시아의 겨울엔 뭘 챙겨가야 하지? 시차는 어떻게 극복하지? 현지 공급업체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 컴퓨터로 지도를 띄워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출장 이야기를 했어요. 제 눈에 비치는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는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모험이라 생각해봐요. 가끔은 편한 자리를 떠날 때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이번 출장이 겨울 여행과 아시아 기술 그리고 따뜻한 바닥의 소박한 즐거움에 대한 제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는데 그 흥분은 금세 혼란으로 바뀌었어요. 첫 미팅부터 이 출장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겠다는 걸 깨달았죠. 일본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 엄격한 규칙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춤을 추는데 스텝을 전혀 모르는 느낌이었달까요. 저와 선배 동료인 마르틴은 정말 느리게 진행되는 미팅을 하나씩 소화해 나갔어요. 프랑스에서는 우리는 보통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미팅이 명함 교환으로 시작됐어요. 명함을 양손으로 건네고 받으면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야 넣어야 했죠.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까먹으면 사람들 얼굴에 미묘한 찡그림이 보였어요. 미팅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결정권자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연령이 넘는 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우리가 질문 하나 하면 답이 핑퐁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다들 회의 끝에야 결정을 내리는 시기였어요.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에야 결정을 내리려 했거든요. 1시간짜리 미팅이 3, 4시간씩 걸리는 게 다반사였어요. 진짜 지친다. 마르틴이 어느 긴 미팅 중에 저한테 속삭였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죠.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형식적인 절차들이 정말 기운을 빼놨거든요. 하지만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직접 확인한 센서가 기대 이하였다는 거예요. 일본 회사의 공장은 정말 깔끔하고 잘 정돈돼 있었는데 그들의 센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품질은 괜찮았지만 레이저 절단기에 쓸 만큼 정확하지 않았죠. 테스트했을 때도 결과가 일관성이 없었어요. 임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와 마르틴은 서로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제품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조차 충족하지 못하니 정말 난감했죠. 숙소도 문제였어요. 비용을 절약하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겠다고 아고다를 통해 전통 일본 가옥을 예약했거든요. 사진 속에서는 정말 예뻐 보였어요. 미닫이문에 다다미 바닥, 작은 정원까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간과했더라고요. 일본 집은 더운 여름에 맞춰 지어졌지 추운 겨울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날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집의 벽이 종이처럼 얇아서 너무 추웠어요. 실제로 일부는 종이로 되어 있기도 했고요. 방 안의 작은 난방기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우리는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같은 후톤에 누워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담요를 덮었죠. 발가락 감각 있냐? 마르틴이 자기 후톤 침대에서 물어봤어요. 난 내 발가락이 안 느껴져. 저도 웃었지만 사실 웃을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는 둘 다 얼어붙은 상태였거든요. 추위가 바닥, 벽, 창문을 통해 계속 파고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잠이 들려고 하면 다시 한번 한기가 덮쳐서 깨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좀비 같은 모습으로 마주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밤새 추위에 몸이 굳어서 근육이 다 뻐근했거든요. 밤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옷을 더 껴입고 자기 전 운동도 해보고 따뜻한 녹차를 배가 터지도록 마셔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낮에는 시차 적응과 밤새 잠을 못 자서 지친 상태로 미팅에서 버텨야 했어요. 형식과 절차가 과도했던 비즈니스 미팅, 기대 이하의 제품 품질, 불편한 숙소까지 겹치니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노트북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마르틴에게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이 더 기대돼. 여긴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나쁠 순 없을 것 같아.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렇더라고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정말 힘들었지만 문화 차이에 대해 배우고 제대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줬죠. 인천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후라서 많이 지치고 한국에서의 일정이 어떨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제 동료 줄리와 함께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게 정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 진짜 깨끗하지 않아요? 줄리가 반짝거리는 바닥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 수천 명이 오가는 공항인데도 마치 새로 지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 표지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헷갈리거나
길을 잃을 일이 전혀 없었죠.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정말 쉬웠어요. 일본에선 길게 줄을 서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했는데 여기선 세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간단하게 여권을 확인하고 편안한 여행 되라고 인사까지 해줬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15분도 안 돼서 짐을 찾고 이동 준비가 끝났어요. 택시 탈까요? 줄리가 물어봤는데 그때 친절한 공항 직원이 공항 철도로 가는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더 빠르고 저렴해요. 아침 교통도 피할 수 있고요. 그 직원의 말대로 따랐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기차는 정말 깨끗하고 좌석도 편안했으며 큰 창문을 통해 한국의 첫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기차가 빠른 속도로 서울을 향해 달릴 때 저는 마치 신난 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구경했어요. 아침 햇살이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는데 그 유리창에 햇살이 반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이사이로 전통적인 곡선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보였는데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가 참 흥미로웠어요. 그때 박 실장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분은 한국의 센서 회사에서 우리를 맞아줄 연락 담당자였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그 문자를 줄리에게 보여주자 둘 다 웃었어요. 일본에서의 미팅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번 일정은 시작부터 괜찮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은 지하철역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서 금방 찾았어요. 호텔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고 놀랍게도 아직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배려해 주셔서 일찍 체크인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편하게 쉬시고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랑 줄리는 가볍게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호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로 분주했지만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인도도 넓고 깨끗했고 신호등도 정확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저희를 식당 주인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오후에 센서 회사에서의 미팅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회사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는데 그 뷰가 정말 멋졌어요. 박 실장님과 그의 팀은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잡한 의뢰 같은 건 없이 따뜻한 악수와 미소로 맞아줬어요. 회의실에는 센서 샘플과 상세한 사양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커피와 물까지 준비해둔 모습이었어요. 박 실장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죠. 필요하신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신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명확했고 기술적인 질문에도 주저없이 바로 답해줬어요. 센서 시연을 보는 동안 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찾던 제품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고 오기도 했고요. 정확도, 만듦새,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줄리를 쳐다보니 저와 똑같이 감탄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함과 친근함의 균형이었어요. 그들은 일에 대해 진지했지만 저희를 정말 환영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질문을 하면 바로 답해줬고 저희가 요구사항을 언급하면 그에 맞는 테스트 결과와 데이터를 보여주며 센서가 충분히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해줬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날 때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줄리와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이 되어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찾던 걸 찾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줄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저희 둘 다 이번 한국 출장 결정이 몇 년 만에 회사가 내린 최고의 선택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바닥에서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일본에서 보낸 그 차갑고 불편한 밤들 이후 저랑 동료인 줄리는 또다시 전통 가옥에 묵는 걸 망설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몇몇 사업가들이 계속해서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겨울 문화를 이해하려면 꼭 한번 경험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전통 가옥에서 겪었던 불편함 때문에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드러운 따뜻함이 발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 제가 말하니까 줄리는 이미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집 전체가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 우리는 온돌 난방이 단순히 현대적인 발명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인분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2000년이 넘게 이 시스템을 사용해왔대요. 옛날에는 돌바닥 밑에서 불을 피워서 집 전체에 열기를 전달했다고 해요. 요즘은 불 대신 물 파이프를 사용하는데 원리는 여전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첫날 밤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일본에서처럼 두꺼운 이불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 필요가 없었죠. 따뜻한 바닥 위에 그냥 요를 펴고 누웠어요. 열기가 전기 난방처럼 강하거나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해변의 따뜻한 모래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몇 주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낮에는 의자보다 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출장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회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가끔은 벽에 기대 앉기도 했는데 벽도 온돌 덕분인지 따뜻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담요에 감싸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저녁 주인분이 전통차와 떡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어설프지만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그걸 즐기고 있었죠. 그때 문득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계속 뜨거운 차를 마셨던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따뜻하면 굳이 계속 뜨거운 걸 마실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주인분께 말했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온돌이 단순히 난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눕는 게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이 단순히 걷는 곳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 된다는 거였죠. 특히 추운 겨울 저녁에는 가족들이 바닥에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돌의 따뜻함은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추위 때문에 짜증도 나고 피곤했는데 여기서는 계속 편안하니까 생각도 더 맑아지고 잘 쉬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비즈니스 미팅도 더 잘 풀렸고요. 늦은 저녁 회식을 마치고 돌아와도 따뜻한 바닥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를 반겨줬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 난방 시스템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전기 히터나 중앙 난방 같은 현대식 시스템과 비교해도 온돌은 뭔가 고풍스럽고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따뜻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간단한 것,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는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출장이라는 업무적 필요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심지어 집에 돌아가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한국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날 저도 모르게 미소가 계속 지어졌어요. 모든 게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듯 완벽하게 이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마지막 회의를 한 곳은 하늘에 닿을 듯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한국팀은 그들의 센서에 대한 상세한 발표를 준비해왔더라고요. 그들은 모든 테스트 결과와 사양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샘플을 가져왔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망설이거나 모호한 답변 없이 확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가 납기 일정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바로 화면에 생산 일정을 띄우고 보여줬고 품질 관리에 대해 궁금해하니까 그날 오후에 공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가격 협상도 생각보다 훨씬 잘 풀렸어요. 제 경험상 이 부분은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기 마련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팀은 이미 공정한 가격 제안을 준비해뒀고 세부적인 비용 내역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심지어 저희가 일정 수량을 주문하거나 배송 일정을 조정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간 공장 투어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조 시설이 정말 깨끗해서 바닥에서 밥을 먹어도 될 정도였어요. 로봇들이 조립 라인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각 지점에서 품질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를 테스트 실험실로 데려가서 각 센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테스트를 거치는지 보여줬어요. 심지어 다양한 날씨, 조건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센서가 완벽히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모습도 시연해줬어요. 그날 저녁, 동료와 함께 한식 바베큐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오늘 하루에 대해 얘기했어요. 저희 둘 다 동의했어요. 이번 출장으로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한국 공급업체는 단순히 센서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의 필요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동등하게 존중해줬어요.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CEO의 보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한국 공급업체를 선택한 결정에 대해 CEO 분명히 만족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센서가 모든 사양을 충족했고 가격도 적절했으며 회사의 전문성도 뛰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이유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형성된 신뢰와 자신감, 그 묘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아침 회의를 한국 팀과 가졌어요. 그들은 다음 단계에 대한 상세한 일정을 준비해왔어요. 첫 번째 배송이 언제 도착할지, 그들의 엔지니어가 저희 공장을 방문해 설치를 도와줄 시기, 그리고 문제나 개선 사항에 대해 어떻게 소통할지 등 모든 게 명확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실질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짐을 싸면서 이번 출장이 단순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여행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한국 센서로 만들 새 기계는 우리가 만든 것 중 가장 뛰어난 제품이 될 거였어요. 이미 고객들이 개선된 정밀성과 신뢰성을 보며 만족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의 시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힘들었던 시간을 겪고 나서 지쳐있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해결책이 나온다는 걸 배웠고 비즈니스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도 솔직하면서 인간적인 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며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더 이상 그저 출장 중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곳, 비즈니스와 따뜻함이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가 된 장소였어요. 한국의 따뜻함은 제가 프랑스로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갈 때 우리 건물의 현대식 난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느끼면서 온돌 바닥에 부드럽고 고른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던 그 따스함이 그리웠어요. 어젯밤에 내가 뭘 했는지 믿기 힘들 거야. 저녁 식사 중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2시간이나 한국의 겨울 휴양지에 대해 검색했어.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겨울이면 프랑스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거나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곤 했거든요. 그럼 우리 스키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수프를 저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이 사진들 좀 봐. 제가 말하며 서울에 내린 눈 모자를 쓴 한옥 지붕, 그리고 겨울 축제에서 뜨거운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 게다가 실내에선 절대 추울 일도 없을 거야. 제 동료 줄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어느 날 그는 신나서 제 책상으로 달려왔어요. 루카, 해냈어. 스위스로 가는 가족 스키 여행 취소했어. 대신 우리 한국에 가기로 했어.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줄리는 몇 주 동안 온돌 난방이 줬던 아늑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거든요. 처음엔 그의 남편도 회의적이었지만 줄리가 한국 겨울 축제 영상을 보여주고 온돌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도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회사에서 일종의 비공식 한국 전문가가 되어갔어요. 동료들이 제 자리로 와서 한국 문화나 여행 팁에 대해 물어봤죠. 일본이랑 정말 많이 달라? 음식 괜찮을까? 겨울에 뭐 챙겨가야 해?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항상 같은 말로 시작했어요. 혹시 온돌이라고 들어봤어? 사무실에서 농담처럼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온돌을 빼놓고 말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 이야기는 사무실을 넘어 퍼져나갔어요.
파리에서 열린 업계 회의에서도 다른 회사 동료들이 제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단순한 출장으로 시작된 일이 저를 한국 겨울 관광의 열렬한 지지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침내 12월 저와 제 가족은 첫 한국 겨울 여행을 떠났어요. 호텔방에서 온돌바닥을 느끼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바닥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딸아이가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서울의 눈 쌓인 궁궐들을 돌아다니고 야외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휴대용 핫팩 덕분에 따뜻함을 유지했고 현대적인 쇼핑거리들을 둘러보며 아늑한 가게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면 따뜻한 방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에서 발을 녹였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쿠션 위에 앉아 배달 치킨을 먹으며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이게 스키보다 나은 것 같아. 겨울을 즐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기분이야.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한국에 대해 느낀 모든 걸 그대로 표현해주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불확실했던 출장으로 시작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편안함에 대한 사고방식, 그리고 겨울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동안 저는 사업 때문에 많은 곳을 다녔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관점만이 아니라 제 겨울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의 난방 시스템을 다시 보게 됐어요. 심지어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죠. 남편은 한국이 저를 다른 난방 시스템은 못 쓰게 만든 것 같다며 웃었어요. 아마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잖아요. 출장으로 시작된 일이 어느새 한나라의 독특한 겨울의 따뜻함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세요.